오늘은 온주 갑사에 있는 부도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25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부도입니다. 하도 여러 사람들이 자꾸 가서 훼손을 시켜서 하니까 저처럼 지금 보호 장치를 해뒀는데 상당히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뜻깊은 이들은 저게 꼭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기서 어떤 존경의 마음은 그만두고라도 소중한 문화재다 하는 그것마저도 갖추지 못한 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깨뜨리고 페인트칠을 하고 야단법석들을 부려 가니까 자꾸 문화재가 저런 식으로 보호장치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법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답답한 사람들이 언제나 가서 기도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밤중에 열어두면은 언제 와서 불지를지 언제 와서 깨뜨릴지 이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 잠궈야 되고 보호장치하고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가는 세상에 이런 일을 좀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또 저 갑사부도를 보면서 보호장치를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역시 고려시대 때 조성된 겁니다. 높이는 2.05m이고요. 원래 갑사 뒤쪽 계룡산 속에 있던 것을 갑사로 옮겨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기본형은 팔각 원당형을 따르고 있고, 기단부가 특이한 것이 이 부도의 특색입니다. 팔각의 높직한 지대석 위에 3단의 하대석이 있는데, 아래는 넓고 위로 가면서 점차 좁아졌습니다. 아랫단은 팔각형의 모서리마다 피어나는 연꽃을 배치를 하고, 강면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사자상과 사실적인 동자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원각에 가깝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법이 대담합니다. 저 아래쪽을 보면은.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구름과 용이 입체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힘차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조각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성은 원형에 가까운 팔각인데, 모서리마다 꽃을 튀어나오게끔, 굉장히 입체적이죠. 튀어나오게끔 조각을 했고, 또 주악 천인상이 강면에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팔각 상대석은 32우엽의 연화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 탑신에 보면은 모서리마다 가는 기둥 모양이 있고, 앞과 뒷면에는 문비형과 자물쇠가 모각이 되어 있고, 그 좌우에는 사천왕 입상이 두드러지게 양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깨는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좁아서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랫면은 조각이 상당히 정교한 그러한 편입니다. 아랫부분에서는 힘차고 뛰어났던 조각 기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로 가면서 점차 그것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석이 지나치게 작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화에 결점이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윗부분만 아랫부분하고 똑같이 올라왔으면 대단한 걸작이었을 텐데, 위에가 조금 결점이 있는 그런 부도입니다. 그 다음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도를 보도록 하죠. 보물제 274호로 지정된 바로 저 부도입니다. 역시 이제 고려시대 때 것인데, 이것도 950년경에 조성됐습니다. 높이는 약 3m이고, 앞서서 살펴봤던 태안사 계산조 적인선사 부도를 제가 살펴드렸는데, 그 부도와 거의 같은 형태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 부도는 2대 조사인 광자대사, 계산조가 이제 적인선사이시고, 그 다음에 2대 조사가 광자대사이죠. 864년에서 945년까지 사셨던 고성이십니다. 하대석의 선각 같은 당초문을 보면은 좀 다른 부도와는 색다르고요. 탑신에는 탁상에 놓인 듯한 향료
형의 이 조각이 모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사천왕 입상이 양각이 되어 있고요. 옥계석은 목조건축 기법을 충실하게 모방을 했고 상륜부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아래의 비례가 우아하고 조각 수법도 정교해서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원도 원성군의 흥법사 진공대석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365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 초기의 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부도인데 높이가 약 2.91m, 3m가 좀 안 되고 현재는 경복궁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공대사는 신라말 고려 초의 고성이십니다. 팔각 원당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아래 위의 조화가 잘 맞고 전체적으로 품위가 있죠. 이제 뭐 여러 그 부도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딱 보면은 저건 참 조화가 맞다, 저건 뭔가 좀 어색하다, 이거 첫눈에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은 금방 그런 것이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기단부 중대석은 힘찬 구름하고 용 조각이 있고요. 탑신에는 특이한 그 꽃 모양 조각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계보의 목조 기법도 대단히 충실한 편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부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남 진양의 용암사지 부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372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 부도인데 높이는 1.93m입니다. 고려시대 작품이고요. 이것은 일찍이 그 파손되어서 민가의 제실의 여러 부재가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까지 한 그러한 아군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려 가지고 뭐 어떤 부위는 제실을 쓰는데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뭐 논두렁에 굴러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인데 1962년 원이치에 복원을 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대석이나 중대석, 탑신은 옛 모양을 상상해서 조화를 맞추어서 복원된 것인데 아무래도 좀 옛것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솜씨가 남아있는 옛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처지는 그런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화와 균형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부재, 원래 있었던 그러한 부도의 부재에만 보면은 대단히 그 훌륭한 솜씨로 조성됐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도의 하대석 쪽에는 팔각 강면에 정제된 듯한 안상의 일자식이 깊이 새겨지고 그 안에 천부상 일구식이 아주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장인의 솜씨가 누가 그것을 조성했는지 대단한 솜씨였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조각품입니다. 아직 이것이 어느 고성의 부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고려 때의 그 흥자국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부도입니다. 다음에 경북 군위에 있는 인각사 보각국사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428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인각사 그러면 어느 고성과 연관이 있다, 이걸 이제 좀 알려집니다만은 그래도 불자들이라 해도 보각국사 그러면 어느 분인가 이렇게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현스님 그러면 금방 알죠. 삼국유사를 쓰셨던 일현선사. 그래서 바로 보각국사는 일현스님의 그 시호입니다. 높이는 약 2.42m입니다. 이 일현스님은 1206년에서 1289년 사이를 사셨던 고성이시고 선사이시죠. 스님은 본디 선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승과제도가 있어가지고요. 54세에는 대선사의 지위까지 오르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을 중심으로 하셨지만 경악에도 굉장히 이 뛰어난 그러한 경안을 갖추시고 안목이 깊으셔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정리에도 뜻을 두셔서 84세로 이제 입적하시는데 입적하실 때까지 남기신 그 저서를 보면은 뭐 잘 알려진 삼국유사가 5권이 있고요. 그리고 어록 2권이 있고 개송잡저 3권, 중편조동 5위, 2권, 조도 2권, 대장수지록 3권, 재성법수 7권, 조정사원 30권, 선문염송사원 30권 등 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보통 이것도 뭐 삼국유사 5권 정도면 알죠? 삼국유사 5권 그러면 그건 이련 스님이 쓰셨지. 나머지는 이련 스님이 어떤 저수를 남겼는지 잘 모르시죠. 특히 이제 이 삼국유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이 삼국유사는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정사로 치면서 삼국유사는 그 스님이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얘기 또 뭐 설화 꾸며낸 얘기 이런 모음집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학자들까지도 다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랬던 것이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었죠. 삼국사기가 상당히 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역사들이 숨겨져 있다 하는 점에서 사학자들도 대단히 귀중하게 이제 여기게 됐고 어떤 면에 있어서 정사를 더 많이 다룬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삼국유사는 뭐 어떤 역사서적이 아니죠.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그 상징성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우리가 반드시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 귀중한 것들, 또 수행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이 비유나 이런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삼국유사를 아주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 공부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직설로 표현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옷을 입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복조 같은 경우에 사복서라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복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복이라는 그 총각이 있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던 그냥 누워서 주는 대로 먹고 싸고 뭐 이랬던 사나이가 있죠. 사복이라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은 원효대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원효대사에게 만나자마자 대뜸 반말로 자네 나 기억하는가? 원효대사가 뭐뭐뭐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때가 묻었구만 이러면서 자네 나 과거에 옛날 천축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 아닌가?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그 경을 옮길 때 그 경을 옮겨주던 소가 한 마리 있지 않았나? 그때서 이제 원효대사가 끄떡끄떡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랬지. 근데 그 소가 지금 그 공덕으로 말이야.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더더군다나 더욱 큰 공덕을 짓기 위해서 금생에 내 어머니로 이렇게 되셨거든. 근데 마침 돌아가셨네. 자네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네. 가세. 원효대사가 당대의 거성 원효대사가 두 말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저대에 둘둘 말아가지고 앞뒤에 울러매고는 장례를 치르러 가죠. 장례하는 장소가 어디냐? 잔디밭입니다. 저 언덕 잔디밭, 띠밭.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한마디 또 법문하고 띠를 탁 뽑고는 띠를 뽑으니까 이 띠 사이가 바로 화장세계가 전개되더라. 화장세계 속으로 이 사복이는 어머니 시체를 둘러매고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그것은 다시 또 언덕이 되었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복서라는 간단하게 뭐 재미난 이야기로 보면은 그렇게 끝납니다만은 이 사복서라 가운데는 당시의 신라가 통일하면서 불러들였던 당나라 세력이 있죠. 당 세력. 주둔하잖아요. 당이. 그러면 당나라 군사가 주둔하면서 생겼던 문제, 또 통일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 통일하고 난 뒤에 귀족들이 누리는 세계와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얘기 속에 전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껍질을 벗기고 들여다보면 그게 다 보이죠. 정치, 경제, 또 그 윤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 속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그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먼 곳에, 뭐 화려하게 치장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띠와 같은, 또 부처님의 자비가 어디 필요한가? 바로 띠와 같은 존재인 바로 이 땅에 함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풀려면 한도 없고, 어쨌든 이 삼국 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데, 인각사는 바로 스님께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말년에 계셨던 절이죠. 부도는 팔각 원당행을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 형태가 또 조각수법 등에서 보면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단부에 동물상이 양각이 되어 있지만 분명하지가 않고, 탑신에는 문비형과 사천왕 입상, 연화자 위에 있는 보살 입상이 양각됐지만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탑신 일면에 보각국사 정조지탑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어서 이 탑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